1. 무너진 현장. 도현은 충청권 중견도시의 건설 현장에서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42세인 그는 20년 넘게 건설업에 몸담으며 현장 소장까지 올라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소장님, 정말 마지막인가요? 막내 현장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현은 안전모를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가 부도났으니 어쩔 수 없지.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현장 사무실에서 도현은 개인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20년간 모은 건축 도면집, 현장 안전 교육 자료, 동료들과 찍은 사진들이 작은 박스에 담겼습니다. 손때 묻은 안전모를 마지막으로 들여다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김서연이었습니다. 여보, 뉴스 봤어? 정말이야? 응, 정말이야. 서연의 한숨이 전화 너머로 들렸습니다. 39세인 그녀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현실적이고 강인한 성격으로 가정을 든든히 뒷받침해 왔습니다. 집 대출금은 어떻게 하지? 아이 학원비도 있고.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을 거야. 도현의 대답은 확신에 차지 않았습니다. 사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신도시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도현은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종과 청주 사이에 위치한 이 중견도시는 재개발 구역과 신도시가 대비되는 독특한 풍경을 보여줬습니다. 낡은 주택가 너머로는 아파트 단지들이 즐비했습니다. 그 자신도 5년 전 이곳 신도시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에는 건설 경기가 좋아서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현장 소장으로서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고 서연의 교사 월급과 합치면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일이 생길 줄 꿈에도 몰랐지. 도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경력과 인맥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중학생 딸 지은이가 반겼습니다. 아빠 일찍 왔네. 오늘 회식 없어? 응,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도현은 딸에게 상황을 설명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학원에 다니며 대학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 글쎄, 다른 건설사를 알아봐야겠지. 요즘 건설업계 상황이 좋지 않다던데. 서연의 지적이 날카로웠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건설 경기는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경력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도현의 말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42세라는 나이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두려웠습니다. 식사 후 도현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뉴스에서는 건설업계 부도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다니던 회사도 언급되었습니다. 건설 자금난으로 부도, 직원 200여 명 실직 위기.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리모컨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너머로는 아직 공사 중인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크레인이 멈춰 있는 모습이 자신의 현재 상황과 겹쳐 보였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어머니 한명숙이었습니다. 도연아, 뉴스 봤다 괜찮니? 68세인 어머니는 전직 초등학교 교감으로 원칙주의적 성격이었습니다. 아들의 인생에 대해 늘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나이가 몇인데 이런 일이 생기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약간의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원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니에요. 그래도 미리 대비를 했어야지. 요즘 세상에 평생 직장이 어디 있어. 어머니의 말이 맞았지만 듣기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도현은 평생 어머니의 조언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대학 전공도 회사 선택도 어머니의 의견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빨리 새 직장을 구하는 거야. 나이가 있으니까 서둘러야 해.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은 후 도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은 이해하지만 압박감만 더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도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교사로서 받는 월급만으로는 가게를 꾸려나가기 어려웠습니다.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도현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정적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새벽 2시 도현은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신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불 켜진 아파트 창문들 너머로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저마다의 고민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구나. 도현은 중얼거렸습니다. 42년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의 순간이었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희미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시련들이 지금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평생 의존해온 습관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신도시의 불안. 실직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현은 매일 아침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지만 갈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충청권 중견도시의 신도시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시내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그는 구직 사이트를 들여다봤습니다. 건설 현장 소장 모집이라는 공고들이 몇 개 보였지만 조건을 자세히 읽어보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대부분 35세 이하 우대라고 적혀 있었고 42세인 그에게는 불리했습니다. 도현은 시내 취업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상담원은 친절했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건설업 경력이 오래되셨네요. 하지만 요즘 현장 소장 자리는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도 20년 경력이 있는데요. 나이를 고려하면 조건을 좀 낮춰서 보시는 게 어떨까요? 상담원의 말에 도현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현은 은행에 들렀습니다. 대출 상환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번 달 상환액이 230만 원입니다. 연체되면 연체료가 부과되니 기한 내에 입금해 주세요. 도현의 통장 잔고는 300만 원 남짓했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생각하면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연은 반찬을 차리면서도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여보, 오늘 면접은 어땠어? 글쎄 아직 연락이 안 왔어. 사실 도현은 그날 면접을 보지 않았습니다. 서류 심사에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솔직히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달 대출금은 어떻게 할 거야? 서연의 직설적인 질문에 도현은 당황했습니다. 실업급여가 나오면 실업급여로는 턱없이 부족해 내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서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교사로서 받는 월급 250만 원으로는 아파트 관리비, 딸의 학원비,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곧 새 직장을 구할 거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한 달째 이런 식이잖아. 식탁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딸 지은이가 눈치를 보며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도현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가와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 뭘? 지금 상황으로는 이 집을 유지하기 어려워 작은 곳으로 이사 가는 걸 생각해 봐야겠어. 도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5년 전 어렵게 마련한 신도시 아파트였습니다.
34평 규모의 남향으로 채광도 좋고 지은이 학교도 가까웠습니다. 이사는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 성급해. 이미 한 달째 수입이 없는데 뭐가 성급해?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경제적 압박감에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내가 꼭 해결할게.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잠들지 못하고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건설업 관련 구인 정보, 이력서 작성법, 면접 요령 등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읽을수록 현실이 암담해 보였습니다. 새벽 2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한명숙이었습니다. 도연아, 아직 안 잤니? 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일자리는 구했고? 아직 알아보고 있어요. 아이고, 답답한 애 나이가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도현은 피곤했지만 끊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은 다른 업종으로 전향했대. 너도 건설업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것도 생각해봐. 어머니, 20년 경력을 버리고 다른 일을 하자는 거예요? 경력이 뭐가 중요해? 당장 먹고 살 길이 급하잖아. 어머니의 말이 맞았지만 듣기 싫었습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도현은 옛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함께 일했던 현장 감독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현아, 어떻게 지내? 형, 혹시 일자리 정보 있으면 좀 알려줘. 글쎄, 요즘 다들 어렵다고 하더라. 나도 작은 회사로 옮겼는데 조건이 예전만 못해. 김 과장의 말에서 건설업계 전반의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뭔가 있으면 연락 줘. 알겠어. 그런데 도현아, 너무 조건 따지지 마.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해. 전화를 끊은 후 도현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도시의 대형 카페는 평일 오후인데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대부분 주부들이나 학생들이었습니다. 도현은 자신이 이 시간에 이곳에 앉아 있다는 현실이 어색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시간에는 현장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초등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카페 앞을 지나갔습니다. 도현은 문득 딸 지은이 생각이 났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지은이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학원비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걱정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현은 부동산 중개업소 앞을 지났습니다. 매물 정보를 보니 자신이 사는 아파트보다 작은 곳들이 많았습니다. 전세금도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이사를 해야 하나? 도현은 망설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자신의 성공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현장 소장으로 승진하고 난 후 어렵게 마련한 곳이었습니다. 저녁에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부동산에 알아봤어. 우리 집보다 작지만 괜찮은 곳들이 있더라. 벌써? 이대로 있으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어. 그 전에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서연의 말이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내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무슨 방법을 찾는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말해봐. 서연이 다그쳤습니다. 도현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뭔가 기회가 있을 거야. 기회.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회를 기다리자는 거야? 서연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평생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중시해온 교사로서 남편의 막연한 기대감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신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5년 전 이 아파트에 처음 이사 왔을 때의 기분이 떠올랐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던 그때와 지금의 현실이 너무 달랐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옛 동료로부터였습니다. 도현아, 내일 만날 수 있어? 너한테 소개해 줄 사람이 있어.
도현의 마음에 희미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혹시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기대가 실망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담배를 끄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이면 뭔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는 몰랐습니다. 진정한 시련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3. 어머니의 그림자. 도현은 옛 동료의 연락을 받고 시내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실직한 지 6주가 지난 상황에서 어떤 기회든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찻집에 도착하니 현장 감독 김 과장이 중년 남성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도현아, 여기 앉아. 김 과장이 손짓하며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박도현이고 이분은 정 사장님 소규모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셔. 정 사장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인자한 인상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과장님께 이야기 들었어요. 경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과찬입니다. 도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 사장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큰 현장은 어렵지만 소규모 리모델링이나 주택 신축 일은 꾸준히 있어요. 월급은 기존보다 좀 적겠지만요. 얼마 정도인가요? 2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도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현장 소장 시절 받던 월급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 없어요. 다만 너무 오래 기다리지는 못해요. 찻집을 나온 도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200만 원으로는 대출금 상환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많지 않은 것도 현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한명숙이었습니다. 도현아, 지금 어디니?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잠깐 들렀다 가거라 할 말이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도현은 버스를 갈아타고 어머니가 사는 구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재개발 예정 구역의 낡은 아파트에 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5년째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전직 초등학교 교감답게 집안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앉아라. 어머니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도현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면접 본 거 어떻게 됐니?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도현은 오늘 만난 정 사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듣고 나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200만 원? 그걸로 어떻게 살아? 그래도 일단 시작하는 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타협하면 안 돼.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도현은 당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엄마가 방법을 생각해 봤어. 어머니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2천만 원 있어. 이걸로 작은 사업이라도 시작해봐. 어머니, 그건. 뭐가 문제야? 남의 밑에서 쥐꼬리만 한 월급 받는 것보다 낫잖아. 어머니의 제안에 도현은 부담을 느꼈습니다. 68세인 어머니의 노후 자금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돈은 어머니가 쓰세요. 내가 뭐에 쓰겠어? 이 나이에 돈이 뭐가 필요해? 그래도 안 됩니다. 도현이 거절하자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도현아,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기나 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우물쭈물해? 결단력이 없어도 너무 없어. 어머니의 비판에 도현은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봐. 교사 월급으로 집안을 꾸려가기 어렵잖아. 그건 제가 해결할 문제예요. 어떻게 해결할 건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 어머니의 질문에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말을 들어. 2천만 원으로 인테리어 업체라도 차려봐. 내가 건설 쪽 경험이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거야. 어머니의 제안은 논리적으로 들렸지만 도현은 망설여졌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컸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또 생각해? 언제까지 생각만 할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생 교육자로 살아온 그녀에게 아들의 우유부단함은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엄마가 내 나이 때는 결단력이 있었어. 아버지가 사업 실패했을 때도 내가 교사 일하면서 집안을 일으켰잖아. 어머니는 달랐어요. 뭐가 달라? 똑같은 사람이야. 의지의 문제라고. 어머니와의 대화는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도현은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일단 정 사장님 제안부터 생각해 볼게요. 그 200만 원짜리를 말이야. 그런 걸로 언제 빚을 갚아? 어머니의 지적이 현실적이었습니다. 200만 원으로는 대출금 상환도 어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서연에게 어머니와의 대화를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2천만 원을 빌려주신다고. 사업을 하라고.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떤 사업? 인테리어 쪽을 생각해 보라고 하시더라. 경험이 있어? 현장에서 일하면서 봐온 게 있긴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사업은 너무 위험해. 잘못하면 어머니 돈까지 날릴 수 있어. 그럼 정 사장님 제안을 받아들일까? 2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잖아. 두 사람 모두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도연아, 생각해봤니? 아직 결정 못했어요. 아이고, 답답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어머니, 성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성급해? 벌써 2달째 실직 상태인데 뭐가 성급해? 어머니의 다그침에 도연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한다고? 지금까지 알아서 한 게 이 꼴이잖아.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42년을 살면서 어머니의 조언을 거스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학 전공도 직장 선택도 어머니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할게요. 그래, 그게 맞아. 엄마가 살아온 경험이 있잖아. 전화를 끊은 후 도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2세인데도 여전히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서연이 다가와 앉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씀대로 할 거야? 모르겠어. 다른 방법도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신중하게 생각해봐.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려워. 서연의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결정장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대, 아내의 걱정, 경제적 압박감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중요한 결정을 회피해온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도현은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더 큰 시련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4. 성공의 유혹. 어머니의 2천만 원으로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도현은 충청권 중견도시 시내에 작은 사무실을 얻고 도현 인테리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첫 달에는 단 한 건의 주문도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달에 겨우 소규모 상가 인테리어 일을 맡았지만 수익은 미미했습니다. 자재비와 인건비를 제하고 나니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오후 3시 도현은 한산한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기를 기다렸지만 오늘도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재개발 예정 구역의 낡은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도연아, 장태수야, 나 기억하지?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대학 동창 장태수였습니다. 졸업 후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연락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태수야,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어? 동창회 명단에 있더라고. 요즘 어떻게 지내? 인테리어 사업한다면서.
응, 그냥 작게 하고 있어. 나 오늘 그쪽 일이 있어서 왔는데 시간 있으면 커피 한잔 할까? 1시간 후 도현은 시내 카페에서 태수를 만났습니다. 43세인 태수는 예전보다 훨씬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고급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와, 태수야 정말 잘 됐네. 뭐 하고 있어? 부동산 투자 쪽 일을 하고 있어. 재개발 정보를 분석해서 투자자들한테 조언해주는 거지. 태수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도현은 그의 말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많이 벌어? 작년에만 몇 억 벌었어. 재개발 정보가 돈이거든. 태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설명했습니다. 도현은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데? 간단해. 재개발 예정 구역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그 지역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야. 확정 발표 나기 전에 사서 발표 후에 팔면 몇 배 수익이 나거든. 태수의 설명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도현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신도시 주변에도 재개발 예정 구역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를 어떻게 알아? 내가 시청이나 구청에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 공식 발표 전에 미리 귀띔해주지. 태수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도현은 조금 의아했지만 태수의 성공한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너도 관심 있으면 같이 해볼까? 건설 쪽에서 오래 일했으니까 부동산은 잘 알잖아. 나는 돈이 별로 없는데. 얼마나 있어? 도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받은 2천만 원 중 사업 운영비로 쓰고 남은 돈이 1,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이면 충분해. 작게 시작해서 수익 나면 재투자하는 식으로 불려나가면 돼. 태수의 제안에 도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인테리어 사업으로는 언제 본전을 뽑을지 막막했는데 이런 기회가 있다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데? 다음 주에 어지구 재개발 확정 발표가 날 예정이야. 지금 그 지역 상가를 사두면 한 달 후에 2~3배 수익을 낼 수 있어. 태수가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도현이 잘 아는 지역이었습니다. 정말 확실해? 100% 확실해. 내 정보원이 직접 확인해줬거든. 태수의 자신 있는 말에 도현은 혹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만약 틀리면 어떻게 해? 틀릴 리 없어. 내가 지금까지 이 방법으로 한 번도 실패한 적 없거든. 태수가 과거 성공 사례들을 설명했습니다. 듣다 보니 정말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는 거야? 친구니까 그렇지. 그리고 투자금이 많을수록 더 큰 물건을 살 수 있잖아. 태수의 대답이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좀 생각해 볼게. 물론이지.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 기회는 금방 지나가거든. 카페를 나온 도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인테리어 사업으로는 언제 빚을 갚을지 막막한 상황에서 이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대학 동창을 만났어요. 누구? 장태수라고 부동산 투자로 성공했대요. 그래? 어떤 일을 하는데? 도현은 태수의 제안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재개발 투자면 수익이 클 텐데 어떻게 할 거니? 아직 결정 못했어요. 도현아, 인테리어 사업으로는 언제 돈을 벌겠어? 이런 기회가 있으면 잡아야지. 어머니의 말에 도현의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사실 인테리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 그 친구가 성공했다며? 그리고 재개발은 정부 정책이니까 확실하잖아. 어머니의 논리가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서연에게 태수의 제안을 말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위험하지 않아? 태수가 전문가라고 하던데. 그래도 투자는 항상 위험이 따르잖아. 서연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교사로서 안정을 중시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사업도 잘 안 되고 있잖아. 그렇긴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무언가 큰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인테리어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수야, 나 해보려고 해. 정말 잘 생각했어. 1,000만 원 투자할 거지. 그런데 정말 확실한 거야? 당연하지.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태수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도현은 안도했습니다. 그럼 언제 시작할까? 내일 만나서 계약하자. 서류 준비해 둘게. 전화를 끊은 후 도현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침내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진짜 파멸의 시작이라는 것을. 다음 날 도현은 태수를 만나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1,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3,000만 원으로 만들어 줄게. 라고 태수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도현은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성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뭔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선택. 투자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도현은 매일 태수에게 연락해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태수는 항상 곧 발표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도현은 불안했지만 참고 기다렸습니다. 도연아, 조금만 더 기다려.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 태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 있었습니다. 도현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3주째가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태수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여보, 그 친구 요즘 연락 안 돼?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남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바쁘다고 해. 도현은 불안감을 숨기려 했습니다. 사실 그도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처음부터 말했잖아. 투자는 위험하다고. 아직 시간이 안 됐을 수도 있어. 도현이 애써 희망적으로 말했지만 그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4주째 되던 날 도현은 태수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시내 오피스텔에 있다던 그 주소로 갔는데 해당 호수는 비어 있었습니다. 태수 사무실이 여기 맞나? 도현은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는 주소였습니다. 관리소에 물어보니 한 달 전에 이사 갔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휴대폰으로 태수에게 연락했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음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서연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사무실이 없어졌어. 뭐라고?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태수도 연락이 안 되고 사무실도 비어 있었어. 그럼 설마.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다른 곳으로 이전했을 수도 있고. 도현이 애써 희망적으로 말했지만 그 자신도 믿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1,000만 원 다 날린 거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돈은 어머니가 노후 자금에서 내준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아직 모르는 일이야. 하지만 도현의 마음속에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도현은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형사는 도현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이런 부동산 투자 사기가 정말 많아요. 피해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럼 돈을 찾을 수 있나요? 글쎄요, 범인을 잡아도 이미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형사의 말에 도현의 마지막 희망도 꺾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도현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가장 하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무슨 일이야? 그 투자한 돈이 왜? 수익이 났어? 어머니의 기대에 찬 목소리에 도현은 더욱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태수가 사라졌어요. 연락도 안 되고.
사무실도 없어졌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어머니의 한숨이 전화 너머로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긴 내가 투자하라고 했잖아. 어머니의 말에 도연은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서연은 말을 하지 않았고 딸 지은이도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인테리어 사업이라도 계속해야지. 그런데 자금이 없잖아. 어떻게든 해볼게. 도현의 대답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봐. 인테리어 사업으로 언제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서연의 직설적인 질문에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 그럴 단계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대출금은 계속 나가는데. 서연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교사 월급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도현아, 엄마가 미안하다. 어머니, 제가 잘못 판단한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를 다그쳤잖아. 성급하게 결정하라고. 어머니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현아,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다시 취업을 알아봐야겠어요. 인테리어 사업은? 돈이 없으니까 어려워요.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집을 팔아서라도. 어머니, 안 됩니다. 더 이상 어머니 돈 건드릴 수 없어요. 도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한다고? 지금까지 알아서 한 게 이 꼴이잖아.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현이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어머니 말만 듣고 살았는데 결과가 이거잖아요. 뭐라고? 제가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도현의 말에 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언제 시켰어? 조언해 준 거지. 조언이요? 저한테 선택권을 준 적이 있나요? 도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4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반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도현아, 지금 엄마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화풀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결정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종적이기만 했던 아들의 변화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신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에서 진짜 스스로 내린 결정이 얼마나 되는지. 대학 전공, 직장 선택, 결혼, 심지어 이번 투자까지.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도현은 결심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자신의 선택으로 살겠다고. 휴대폰을 들고 구인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부터 시작해서라도 다시 일어서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으로 도현의 눈빛에 의지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숨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6. 붕괴의 시작. 투자 사기가 확실해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현은 인테리어 사무실에 앉아 있었지만 일할 마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벨도 울리지 않았고 새로운 주문도 없었습니다. 1,000만 원을 잃은 충격으로 모든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오후 2시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고객님, 이번 달 대출 상환일이 지났는데 아직 입금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며칠 늦을 것 같아요. 연체가 길어지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입금해 주세요. 전화를 끊은 도현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가 5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대출 상환액 230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현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연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여보, 일찍 왔네.
서연이 저녁 준비를 하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도현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은행에서 연락 왔어. 대출금 연체됐다고.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얼마나 부족해? 180만 원. 그럼 내 월급에서 그것도 부족해. 네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하잖아.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현실이 점점 더 절망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대출금이 연체됐어요. 얼마나? 180만 원이요.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또 도와줘야겠네. 어머니, 더 이상은.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집을 빼앗기게 둘 거야. 어머니의 말이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더 이상 어머니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도현은 일용직 구인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건설 현장 막노동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42세 나이에 쉽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후에 한 건설 현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용직 구인 광고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2세입니다. 좀 많이 드셨네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 위주로 뽑거든요. 경력은 20년 넘게 있습니다. 그래도 현장 일은 체력이 중요해서 죄송합니다. 몇 군데 더 전화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가 걸림돌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도현은 서연에게 하루 종일의 노력이 헛수고였음을 말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다들 거절하더라. 서연은 남편의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여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 집을 팔자. 도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직 그럴 단계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이미 대출금도 연체됐는데. 서연의 말이 냉정했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시간을 주면 뭐가 달라져? 수입이 없는데. 서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몇 달째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딸 지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왜 싸워? 싸우는 게 아니야. 서연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힘들어 하시니까 조용히 하자. 지은이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현은 딸에게까지 부담을 주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오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집 매물로 내놓으실 생각 없으세요? 요즘 이 지역이 인기가 좋아서. 도현은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얼마 정도에 팔 수 있을까요? 시세로는 4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대출 잔금이 3억이었으니 1억 정도는 남을 수 있었습니다. 좀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후 도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5년 전 어렵게 마련한 집을 팔아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도현아, 엄마가 결정했어. 뭘요? 엄마 집을 팔아서 너희 빚을 갚아주겠어. 도현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럴 순 없어요. 왜 없어? 내 아들인데. 어머니도 살 곳이 있어야죠. 전세라도 구해서 살면 되지 뭐. 어머니의 제안에 도현은 갈등했습니다. 고마웠지만 68세인 어머니의 집까지 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또 알아서 한다고? 몇 달째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뭐가 해결됐어? 어머니의 지적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집까지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길거리로 나 앉을 거야. 어머니와 도현의 실랑이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서연아, 내가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아주겠다고 하는데 도현이가 완고해.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고맙지만 저희가 해결할 문제예요.
너희가 어떻게 해결해? 수입도 없는데. 저희 집을 팔겠어요. 서연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아, 여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서연의 단호한 말에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신도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이 아파트에 처음 이사 왔을 때의 희망찬 기분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직장, 돈, 그리고 집까지. 42년 인생에서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체념과 함께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에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될 대로 되라지 뭐. 도현은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체면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 매물로 내놓겠습니다. 생각보다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도현은 마침내 자신의 선택으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7. 선택의 순간. 집을 매물로 내놓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현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명의 구매 희망자가 집을 보러 왔지만 아직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이사 준비를 하느라 밤늦게까지 짐을 정리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딸 지은이의 전학 문제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사 가는 거야? 지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잠깐만이야. 나중에 다시 좋은 곳으로 이사 올 거야. 서연은 딸에게 희망적으로 말했지만 실제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후 6시 서연이 저녁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서연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서연이 일어나려 했지만 다시 쓰러졌습니다. 지은이는 급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쓰러졌어. 도현은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급히 달려갔습니다. 서연은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조금 어지러워. 도현은 서연을 부축해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의 진찰을 받았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 같습니다. 며칠간 푹 쉬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의사의 말에 도현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병실에서 링거를 맡고 있는 서연을 바라보며 도현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내가 얼마나 많은 짐을 혼자 떠안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도현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네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잖아. 서연은 도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 뭘? 자책하는 거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 서연의 말에 도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다시 시작할게. 이번에는 정말로. 도현의 목소리에 전에 없던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일단 집 정리하고 작은 곳으로 이사 가자. 나는 닥치는 대로 일할게. 나이 때문에 거절당한다며?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니까. 서연은 남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의지가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도현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쓰러졌어요. 뭐라고? 어디 아픈 거야? 과로 때문이래요. 괜찮아지긴 했는데.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뭘요? 도현아, 엄마가 너무 앞서서 모든 걸 정해주려 했구나. 어머니의 말이 도현은 의외였습니다. 어머니, 내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안 줬어. 미안하다. 평생 처음 듣는 어머니의 사과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해라. 엄마는 뒤에서 응원만 할게. 도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현은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일용직 구인 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락했습니다. 셋째 날 드디어 한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력이 있으시니까 한번 나와보세요. 도현은 기쁜 마음으로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보는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현장 소장이었지만 이제는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일은 힘들어요. 하루 8만 원인데 괜찮으세요? 현장 감독이 물었습니다. 예전 월급의 몇십 분의 일이었지만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첫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도현은 온몸이 아팠습니다. 42세의 몸으로 육체 노동을 하기에는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내일도 나가야 해. 너무 무리하지 마. 이제 시작이야. 천천히 해나갈게. 도현의 말에 서연은 남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집 매매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4억에 팔려서 대출금을 갚고 1억이 남았습니다. 도현과 서연은 전세 2천만 원짜리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새 집은 예전 집의 절반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아빠, 여기도 나쁘지 않네. 지은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딸의 긍정적인 모습에 도현은 힘이 났습니다. 한 달 후 도현은 현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20년 경력의 노하우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장 감독이 도현을 찾았습니다. 도현 씨 정규직으로 일할 생각 없어요? 정규직이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안정적이에요. 200만 원 정도? 도현은 기뻤습니다. 몇 달 전 거절했던 그 조건이 이제는 감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현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정규직 제안 받았어. 정말 축하해. 서연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도현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시작이지만 천천히 다시 일어설 거야. 아빠 화이팅. 지은이가 응원했습니다. 도현은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들은 여전히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자신의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그늘에 숨지 않고 자신의 발로 서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8. 새로운 길. 정규직으로 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도현은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건설 현장이었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터전이었습니다. 200만 원이라는 월급은 예전에 비해 적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번 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달랐습니다. 현장에서 도현은 성실함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20년 경력의 노하우와 책임감 있는 태도로 동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젊은 동료들은 그를 도현이 형이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형,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후배 직원이 도면을 들고 물었습니다. 도현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하면 더 안전해. 경험상 이 방법이 좋더라고. 역시 형은 다르네요. 후배의 말에 도현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무시당할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경험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도현은 혼자 앉아 서연이 싸준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현장 소장으로서 식당에서 식사했지만 지금은 작은 행복에 만족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도현 씨, 장태수 관련 사건 진전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어떤 진전인가요? 다른 피해자들이 추가로 신고를 해서 수사가 본격화되었어요. 피해 규모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형사의 말에 도현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럼 잡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계속 수사 협조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은 도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태수를 잡는다고 해서 돈이 돌아올 가능성은 낮았지만 그래도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랐습니다. 오후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현은 어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전세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자신의 집을 팔겠다고 했던 일은 도현이 막았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도연아 들어와. 어머니는 차를 끓여주며 아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많이 탔네. 현장 일이 힘들지? 괜찮아요. 적응됐어요. 서연이는 어때? 몸은 괜찮고? 네, 많이 좋아졌어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미안하다. 왜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든 걸 다 정해줬구나. 내가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안 줬어. 도현은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셨으니까요. 그래도 잘못된 거야. 사람은 스스로 경험하고 실패도 해봐야 성장하는 건데. 68세 어머니의 깨달음이 늦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다행이야. 집으로 돌아온 도현은 서연과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부엌이었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땠어? 현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더라. 서연은 남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에 우유부단하고 의존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나가자. 그런데 서연아, 미안해. 또 뭐가 미안해? 네가 많이 고생했잖아. 혼자서 모든 짐을 떠안고. 서연은 도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함께 이겨낸 거잖아. 딸 지은이가 방에서 나와 가족의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아빠,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그래? 응, 예전에는 항상 고민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확신에 차 보여. 딸의 말에 도현은 뿌듯했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장태수를 검거했습니다. 정말요? 다른 사업으로 사기를 치다가 걸렸어요. 여러 피해자들이 있더라고요. 형사의 말에 도현은 안도했습니다. 비록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낮았지만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만족했습니다. 박도현 씨가 신고해주신 덕분에 수사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총 피해 규모가 10억 원이 넘어요. 모두 도현 씨처럼 선량한 사람들이었어요. 도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구제받기를 바랐습니다. 한 달 후 도현에게 의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현장 소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도현 씨, 새로운 현장 책임자 자리가 생겼는데 관심 있어요? 책임자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독립적으로 현장을 관리하는 자리예요. 월급도 300만 원으로 올라가고요. 도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이라면 주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내일부터 새 현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도현은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축하해. 서연이 기뻐했습니다. 아빠 대단해. 지은이도 아버지를 응원했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베란다에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이맘때와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큰 아파트에서 작은 집으로 현장 소장에서 일용직을 거쳐 다시 책임자로.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자신의 내면이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아들아.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동안 많이 가르쳐 주셔서. 아니야, 내가 스스로 해낸 거야. 어머니의 말에 도현은 뭉클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해보겠어요. 제 방식으로. 그래, 내 방식대로 해라. 엄마는 믿는다. 전화를 끄는 도현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비록 작은 시작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현장에서 일할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있고 자신을 믿어주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어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도현은 작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이 잠든 모습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그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언제나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